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사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로 몽골의 침략과 고려 후기 정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힘차게 달려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민족이 침입이 있다 그러면 이민족의 어떤 침입의 과정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저항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몽골에 침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우리 민족들 힘들었겠구나. 무식한 몽골군한테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응? 여러분들하고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46쪽의 몽골의 기병을 보세요.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 응? 우리가 몽골군이 여러분들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다 먹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들의 삶의 방식이죠. 유목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동 능력이 특출나요. 거기다가 이들은 경무장을 했습니다. 자, 이동이 아주 수월해요. 당시 유럽은 여러분들 중세 사회로 여러분들 아마 기사들 봤죠? 자, 말이 있습니다. 말이 기사들이 여러분들 다 완전 군장을 하면 약 한 70km에서 80km 나가요. 지 몸뚱아리까지 플러스 하면 한 140km 정도 나가죠. 그 말이 140kg 정도 되는 이 무게를 등에 앉혀놓고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몽골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 몸뚱아리 한 65kg, 경무장 했으니까 한 5kg에서 10kg. 그러면 여러분들 한 7, 80kg. 그러면 초원에서 이 유럽의 중세 기사들과 몽골 기병들이 만나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세 기사들이 목이 달아나기 전에 말이 퍼져버려. 말이 퍼져서 지는 거야. 그리고 몽고 애들은 얘네들은 경무장을 하니까 먹는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 농경 민족들은 쌀을 먹다 보니까 삼국지 같은 데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투병이 나가면 또 뒤에 여러분들 취사병 따라가잖아. 보급병들. 그 사람들이 너무 이동하기가 힘들고 밥해 먹기가 힘들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응? 주로 육포 먹고 그리고 말 한두 마리 더 끌고 가다가 아이고 얘 죽었네 아이고 얘 병들었네 그러고 그냥 스스스슥 해갖고 살하고 뼈다귀 해체시켜서 그때 뼈다귀 한번 고아 먹고 그 다음에 적당히 고기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결국 일부 그냥 훈제해서 또 배낭에다가 집어쳐 놓고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전에 감당이 안 돼. 속도전에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이 몽골이 자 거란족 작살내죠. 여진족 작살내죠. 중국의 한족 작살내죠.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좀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란의 잔병들이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귀주성이 왔기 때문에 고려군하고 원나라군이 힘을 합쳐서 이 거란족을 혼내줬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생각이 조금씩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뭔가 알아서 막 겨야 되는데 우리가 좀 우리나라 또 민족성이 또 남한테 자 목을 잘 안 숙이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뭐야? 막 이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같은 동급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싸가지 없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어? 공무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딱 기고 그냥 알아서 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기니까 결국 사신 파견한 거 아니에요. 또 사실 또 이렇게 접대는 잘하고 잘 가 그랬는데 또 가다가 또 의문사당에 누구한테 죽었는지 죽음을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고려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1231년에 쳐들어오는 게 몽골의 침입입니다. 그 이후에 6번에 걸쳐서 쭉 쳐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국토는 개판이 되고
사람은 죽어 자빠졌을 거고, 그 다음에 문화재는 소실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재가 이거 만들면 9개 나라도 조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만들었던 홍룡사 구충탑 불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란의 침입 막아보겠다고 만든 철조단경 불탔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시에 집권 세력이 최씨 정권인데, 이 최씨 정권이 썩을 놈들은 어디로 톡가? 강화도로 가요.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 솔직히 장기항전이지만 솔직히 지들은 강화도에 가서 호의호식 하는 거야. 누구만 지금 개고생이야 지금 민중들은. 그 민중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몽고가 쳐들어갈 때 저항을 해서 귀주성에서 충주성에서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항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치시정권을 욕하는 거 아니야? 응? 생각 없다고, 아무 생각 없다고. 그래서 김윤호 같은 경우는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결국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적장이야. 이게 아주 유명한 장군이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의 항전의 모습을 좀 기억해 두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줘야 될 게, 이거구나. 응? 치시 정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1270년에 어디로 되돌아와요? 강화도로에서 개경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에서 환도. 자, 여러분들 이게 학교의 종소리입니다. 들으니까 행복해지죠? 빨리 학교 오고 싶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금방 만날 날이 와요. 참, 이게 또 만나고 또 수업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헤어지는 걸 또 원해요. 그죠? 학교 안 왔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게 아침, 저녁 다르고 학교 올 때, 안 올 때 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건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랬더니 원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을 하죠. 그럼 뭐 내정 간섭이라는 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원나라가 우리나라 지배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왕도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네 나라 황제 꼬봉으로 만들어 버리겠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나라 황제랑 여러분들 결혼해서 사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이. 그래서 부마국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충녀랑 충서랑 이렇게 쭉 가다 몇 대만 가면 이 왕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고려인의 피가 반을 넣어. 그 다음에 몽고인이 또 이렇게 돼. 또 한 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쪽짜리 여기에 또 이렇게 되면 4분의 1로 나눠질 거고. 또 한 번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8분의 1로 또 나눠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응? 그 몇 대만 지나면 이 고려 왕은 고려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사실상 몽고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원나라 황실과 동등한 용어를 또는 호칭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중국식 시호. 왕이 죽으면 조와 종자 붙었던 이것들이 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원종하고 여기 그 이후의 왕들은 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왕이 이렇게 충자를 붙였어. 이름 앞에. 쉽게 말하면 원나라 황제한테 충성하겠다는 걸 맹세하는 뜻에서 충녀랑 충소강, 충수나 그거 충자 들어간 시기의 왕은 다 원나라의 지배하의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태자에서 세자로 바뀌고, 응? 그 다음에 폐하에서 전하로 바뀌고, 왕이 스스로 나는 진 이런 걸 고로 바뀌는 거고, 한 단계 다 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 내정 간섭을 받으면 또 안타깝지만, 응? 내정 간섭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정동행성이라는 요 기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동행성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내정 간섭 기구가 아니라 일본을 원정하기 위한 여원연합군이 결성되고 여원연합군을 지휘하기 위한 최고 지휘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렇게 몽골이 원나라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아이 젠장 거의 해안가 도착해서 이제 육지로 상륙할 때쯤 되면 바람이 슉 불어와가고 그냥 배가 침몰. 그게 그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가미가제 신풍이 불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 실패함과 동시에 이 정동행성이라는 이 기구는 고려를 내정 간섭하는 최고 기구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원나라의 스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겠죠. 궁녀 보내라, 환관 보내라, 금 보내라, 은 보내라, 그 다음에 인삼도 보내라, 매도 보내라, 말도 보내라. 특히 이 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몽고인들의 풍습 중에 사냥, 매 사냥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독수리 사냥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 우리나라 매는 360도의 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사냥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새보다도 잘 하는 이런 매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매를 해동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관청에서 응방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응방이 바로 뭐 하는 기구냐면 매를 사육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서울의 지명 중에 응암동, 응봉동 이런 데는 매를 사육하는 곳, 매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의 영토를 결국 빼앗기죠.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 중에 여러분들 이쪽에 동룡부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이쪽에 그 평안도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쌍성총관부라도 오늘날 함경도 지역을 지배하는 관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이렇게 빼나갑니다. 여기 탐라총관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쪽에 동룡부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탐라총관부는 반환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여기 쌍성총관부는 누가 탈환을 하느냐? 공민왕이 탈환을 하죠.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토도 빼앗겼다. 그러면 이제 원나라 내정 간섭 이후에 원과 우리는 경제와 문화적 교류가 되게 활발했겠죠. 그래서 경제 문화적 교류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 몽고풍이 우리나라 유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뭐 쪽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 소주, 특히 여러분들 삼인세 이런 소주 있죠. 물론 도수가 높은 소주들, 이런 것들이 원나라의 술이에요. 사실 원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도 수용을 해요. 특히 곽수경이 편찬했던 수시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역복, 달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원나라 지배하에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 어떤 세력이 성장했느냐? 우리는 그 세력을 바로 곤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의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호족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 지배 세력이 문벌귀족으로 바뀌죠. 자, 문벌귀족들은 여러분들 음서와 공음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시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결국 아주 두터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해서 폐쇄성이 진짜 강한 집단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런 문벌귀족들이 작살이 나는 게 무신정변 때죠. 그 무신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상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곤문세족이에요. 이런 곤문세족들은
공통점이 다 누구냐면 원나라와 친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나라와 친한 사람들 중에 출신 성분이 좀 다양하죠. 자, 일부 여러분들 향리 출신도 있을 거고, 뭐 물론 당연히 문벌귀족의 일부 세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신들의 일부 세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원나라와 친한 친원파야. 그리고 역시 이제 주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음서라는 방법으로 관직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산과 산을 물과 물을 경계로 삼을 만큼 진짜 큰 농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농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노비를 통해서 경영을 하겠죠. 그러면 일반 자유민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면이 많았을 거며 자영농들이 붕괴를 가져와서 결국 이 농장에 예속되는 현상이 빚어질 겁니다. 그럼 국가는 재정 개판이 되고 왕권도 약화를 초래했겠죠. 그래서 이 원나라의 지배하에 성장한 정치 세력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곤문세죠. 그 중에 여러분들 아마 기철, 원나라, 황후의, 기왕후의 처가댁,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처가댁, 이런 하나의 황제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고려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충선왕과 공민왕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공민왕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공민왕 입장에서 볼 때 개혁을 한다 그러면 방향은 뻔하죠. 어떻게 하면 왕권을 안정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주성을 회복할 건가? 한마디로 원나라를 반대하는 반원 세력과 그 다음에 내정개혁을 통해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어요? 왕권을 안정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설명할까? 반원 정책을 먼저 할까? 아니면 내정개혁을 먼저 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왕권 강화? 좋아. 그래. 왕권 강화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인사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곤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성균관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성균관에서는 유학교육을 실시하는, 유학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물론 이때 당시 유학은 신유학으로 성리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리학의 핵심적 교리가 바로 충가교 아니야? 그리고 과거제도를 정비해.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 그럼 무슨 심이 강한 애들? 충성심이 강한 애들이 뽑힌 거 아니야? 그럼 누구의 권한은 강해지겠어요? 왕권은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곤문세족 새끼들 땅 많이 갖고 있어. 노비 많이 갖고 있어. 그것들 싹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곤문세족의 땅을 갖다 혁파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합니까? 바로 신동 같은 개혁 승려를 등용해서 바로 토지개혁과 노비개혁을 실시하는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았겠어요? 정방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성 회복하려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아? 내정간섭 치고 우기고 정동행성 이문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군사적 간섭기구인 만호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씨 같은 애들 표본 딱 삼아서 모가지 딱 잘라주고, 응? 그리고 몽고식, 야 쪽들이 같은 거 쓰지 마, 연지곤지 찍지 마, 쌍 하면서 그냥 응? 후들겨 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원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주성 회복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민학원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온다고. 안 나올 수가 없지.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 이게 게이처럼 살아서 좀 문제가 돼서 욕을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우연하게 그래서 그거 일로 인해서 칼 맞아 죽는 바람에 개혁이 계속 진행이 안 돼서 결국 고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공민왕의 게이적 성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 그러잖아도 또 게이들 때문에 조금 성소수자들 이게 참 나도 좀 뭐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저렇게 뭐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또 어떻게 또 그놈의 클럽들 때문에 조금 또 욕하게 생겼네. 음?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한번 넘겨보면 되죠. 뭘 넘기느냐. 여러분들 이제 공민왕의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민왕의 개혁을 이렇게 실패로 사실상 돌아간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진사대부들과 신흥부인 세력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겠죠. 이런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섰던 정치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사대부라는 뜻은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선비구나. 아이고 대부네. 대부라는 건 관료야. 근데 사대부, 그러면 성리학자이자 관료인 사람들이야. 응? 이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로 향리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학자인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아니면 천거를 통해서 관리가 돼.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고려 말에 곤문세족을 타파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려 말에 불교의 폐단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고려 말에 불교가 좀 폐단이 심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소굴이야 소굴. 그래서 막 승려들이 뭐 1000명, 4,5천 명 되는 절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런 하나의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또 국가로부터 받은 땅, 또 여러분들 주변의 농민들한테 수탈한 땅, 그래서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원전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 그럼 군대 오기 싫고 세금 내기 싫어서 스님 되고 또 사원전 대농장을 만들어서 결국 세금도 안 내고 국가재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여러분들 바로 불교폐단을 비판하고 그리고 곤문세족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학자를 했어요? 성리학자를 했죠. 이런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전해준 사람이 안양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수용한 사람들이 정몽주, 정도죠. 우리는 이들을 사대부라고 하죠. 자,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성균관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되고 이 정치 세력화한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강경파 사대부, 일명 나중에 혁명파 사대부라고 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신흥무인 세력인 누구랑 손을 잡아요? 이성계랑 손을 잡는 겁니다. 자, 이성계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고려 말에 이민족의 침입을 격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짱우리 짱이 되는 거예요. 황산 대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역할에서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엄청나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화도 해군이라는 사건을 토등에 대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럼 도대체 위화도 해군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 원나라의 땅, 그 땅은 다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을 토대로 해서 그 빼앗은, 원나라로부터 빼앗은 되찾은 땅이 있습니다. 이게 상성 총관부가 관할했던 함흥평야 지역이죠. 함흥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겠대. 그래서 철령이 설치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려 입장에서 볼 때, 어이씨, 뭐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그러면서, 야, 옛날에 이 요동 압록강 건너 요동 이거 우리 거야. 요동 정보를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이 계획할 때 인물이 누구냐면 최영. 최영은 누구냐면 여기 고려의 왕인 우왕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 곤문세족을 대표했던 정치 세력가가 최영입니다. 최영은 요동 정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실행할 때 요동 정벌군을 이끌고 가는 지휘관으로 이성계를 임명해요. 근데 이성계가 저 압록강에 그런 도를 우리가 하중도라고 그러죠. 여기 딱 가운데 서민 위화도에 가서 고민을 해보죠. 생각을 해봐요.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요동정벌이 성공하면 팔군도 통사, 최고 일어나나의 이 군사령관이었던 최영은 모든 공로를 인정받겠지만 자기는 만약에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 뭐가지 내놔야 되죠. 만약에 승리해서 큰 공을 세웠다 해도 최영의 버금가는 공은 인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는 젠장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 해군을 합니다. 뭐 네 가지 해군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맞짱 뜨면 안 된다. 여름철에 군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장마철에 군대 옮기면 질병 걸릴 염려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위에 신경 쓰다 보면 아래 외구 쳐들어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대충 네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해군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도 보내고 최영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 세상이 됐겠어요?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성계 개혁에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4대부 중에서도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역시 이들의 불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곤문세족의 대농장을 혁파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을 시행해요? 1391년에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 권력 장악했고 과전법을 시행을 해서 곤문세족의 경제적 기반 무너뜨리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1392년에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은 여러분들 국경선이 압록강 중류서부터 여기 함흥평야까지 쉽게 말하면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탈환했던 그 지역과 일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록강서부터 여기 압록강이죠. 그 여기서부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요 국경선은 세종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세종의 사근육진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거 알면 되죠. 이해됐죠? 뭐 오늘 배운 거 별로 뭐 큰 거 없잖아요. 몽골이 침략 때 우리 민중들이 열심히 저항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국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권 강화와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결국
권문세족을 다도하고 그 다음에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구나.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